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날 내용은 20번째 지문입니다. 영역은 생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이 미생물이네요. 미생물. 자, 미생물에 관련한 어떤 내용일까? 동물과 미생물 간의 동맹관계는 동물하고 미생물이 동맹관계래요.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라 동맹관계. 동물의 진화 과정을 여러 차례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을 둘러싼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바로 동반자 관계가 깨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렇죠? 이 동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려면 그럼 그게 깨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막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이 동반 관계는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글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동반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기 위해 어떻게 동반자 관계가 깨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하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자.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특정 상황을 가정했어요. 먼저 긍정적인 결과도 있겠죠. 미생물이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럼 감염병은 사라집니다. 동반자가 사라진 해충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해충들이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모기, 이런 거, 파리, 이런 거. 그럼 이건 좋은 거 아닐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은 결과입니다. 근데 희소식은 딱 여기까지래요. 소, 양, 영양,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들은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왜? 미생물이 없다고 왜 굶어 죽어? 왜냐하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건 우리 그 창자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말해요. 근데 그 미생물들도 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초원에서 뜯어먹은 식물의 질긴 섬유질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식물 속에는 섬유질이 있는데 그 섬유질을 먹으면 그 분해를 맡은 역할을 미생물들이 그 맡은 역할을 하는데 미생물이 없으니까 그 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그러면 이들은 죽는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초원을 누비는 거대한 동물 집단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살 수가 없죠. 미생물들의 소화 서비스를 받는 흰개미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흰개미도 미생물들의 소화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면 흰개미도 사라지겠죠. 그럼 그들을 먹고 사는 동물, 예컨대 개미핥기 같은 동물은 개미 언덕을 은신처로 사용하는 동물들도 줄줄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개미핥기뿐만 아니라 개미 언덕을 은신처로 사용하는 동물들도 사라지겠죠. 왜냐면 흰개미가 사라지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세균이 없으면 자신들의 식단에 결핍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없으므로 진딧물, 매미 등 식물의 즙을 빨아먹는 곤충들도 영양소를 보충을 못하니까 멸종. 뭐야? 육지에서 난리가 나네요. 많은 동물들이 육지에서 멸종을 해버립니다. 자, 이제 육지를 벗어납니다.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될까? 깊은 바닷속에서도 미생물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심해, 깊은 바다죠. 사는 많은 벌레, 조개류, 그 밖의 해양동물들은 세균을 통해서 에너지를 조달해요. 근데 미생물이 없어지면 그들도 사라져요. 그렇게 심해 세계의 먹이사슬 전체가 붕괴돼요. 심해만 그러냐? 얕은 바다도 사정이 나을 게 없네요. 미세한 조리와 엄청나게 다양한 세균에 의존하는 산호의 경우 미생물이 사라지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산호초는 백화되고 침식돼요. 산호에도 의존하는 많은 생명들까지 고통을 받게 돼요. 대규모의 또 멸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바다에서도. 육지와 바다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멸종이 일어나면 사람은 어떨까요? 불안해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얼핏 생각하기에 인간은 미생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다. 미생물이 없어지면 곧 죽고 마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은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럭저럭 버틸 수 있으니 말이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건강도 결국에는 악화돼요. 우리도 장내 미생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시급한 걱정거리가 있다. 첫째로 분해의 달인이 미생물이 없어지면 체내에 노폐물이 빠르게 축적될 것이다.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둘째로 다른 초식동물이 그렇듯이 미생물이 없어지면 인간이 사육하는 가축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우리 동물 가축 못 먹죠.
셋째로 질소를 공급하는 미생물이 사라지면 농작물도 타격을 받아요. 이 질소를 공급하는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이 비옥해야 농작물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이 이제 황폐화되니까 농작물도 안 자라나. 결국 우리 먹을 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미생물 학자인 잭 길버트와 조시 노이펠트는 사고 실험을 통해, 사고 실험은 이제 생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미생물이 사라지면 먹이 사슬이 붕괴되어 인간은 불과 1년 안에 완벽한 사회 붕괴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의 종은 대부분 멸종하고 생존한 종의 개체군 규모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재미있는 가정을 하나 해보자. 미생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재미있는 가정으로 뭘 보자 그랬냐면 동물과 미생물 간의 이 동맹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멸종, 다 멸종, 뭐 다 끝나. 자, 동물과 미생물의 동맹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나 중요한 미생물 어떻게 했냐? 우리는 지금껏 무시해왔다. 심지어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기도 했다. 뭐 미생물 때문에 뭐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음식 뷔페 같은 것도요. 미생물이 없다면 이거 뷔페가 안 될 텐데. 아우, 썩어서 못 먹게 됐잖아. 뭐 이런 거. 그러나 이제 그들을 제대로 평가할 때이다. 미생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경우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마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미생물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단지 내가 먹을 음식이 미생물 때문에 상했다고 원망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미생물을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커다란 생물들은요, 오히려 덜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뭐 호랑이, 코끼리 이런 커다란 동물들은 위협이 덜하다니까. 왜냐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대비할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미생물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그죠? 미생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과학적으로 예상해보는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죠.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사라졌을 때의 상황을 육지, 바다, 인간의 순서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문제 제기. 동물과 미생물의 이제 동반자 관계가 깨질 경우가 어떻게 될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정을 합니다. 지구에서 미생물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 잠깐 보여주면서 육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시 또 부정적인 결과, 나아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역시 또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미생물을 제대로 평가할 때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생물의 중요성과 제대로 된 평가의 필요성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미생물이 사라진 지구의 모습 중 성격이 다른 것 그랬어요. 성격이 다르다? 뭐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걸까? 살펴보면 답은 2번입니다. 감염병과 해충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딱 좋은 건 여기까지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결과예요. 그렇다면 초식동물이 굶어 죽고 가축이 사라지고 먹이사슬이 붕괴되고 곤충들이 멸종한다.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인 결과죠.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보통 성격이 다른 걸 이런 걸 묻는 문제는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될까? 이렇게 묻는 문제도 나오죠. 자, 이어서 이거를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형광펜 나왔기 때문에 뒤에 수능 연결해서도 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게 뭐예요, 선생님?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글쓴이가 진짜 정말 완전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글의 주제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글의 맨 끝부분에서 주장하고 있었죠. 미생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인간과 지구 전체에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를 주제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왕에 형광펜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수능 연결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중심 화제에 대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뭐라 하죠? 주제라고 하죠. 문제에서는 주제를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길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만 길어졌을 뿐 뭐다? 주제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뭘 찾으면 돼? 주제가 뭐냐? 즉 글쓴이의 주된 생각이 뭐냐?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 다 비슷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면 이렇게 글 내용에 대해서 도식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글의 구조를 살펴보는 건데 이 글은 먼저 문제를 제기했죠. 어느 문단에서 문제 제기했나요? 첫 번째 문단. 바로 문단 가에서 문제를 제기했죠. 어떤 문제냐면 동물과 미생물 간의 동반자 관계가 깨질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문단들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데 각각 문단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문제 상황은 이어서 나, 다, 라 문단입니다. 자, 육지에 새를 하는 일 다음에 어디였나요? 이어서 마지막 많은 주장입니다. 그죠? 보고. 자, 그러면 리을 미음입니다. 육지에 새를 하는 일 다음에는 바다에 새를 하는 일 이어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 각각 나, 다, 라 문단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 마문단에서 미생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로 마무리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글의 구조예요. 글쓴이는 글을 쓸 때 이렇게 개요를 짜고 그 내용대로 글을 썼을 겁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로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자료가 들어가기에 알맞은 문단. 이 문제는 우선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고 아울러 이 보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와 관련 있는 문단을 골라내야 돼요. 자, 지문 내용은 읽었으니까 보기 봅시다. 과거에는 미생물이 그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세균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숙주인 인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장내 미생물로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의 발생과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는 장내 미생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는 미생물 역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배치 폭스만이 이끄는 연구팀은 코와 목에 있는 미생물이 세균 감염은 물론 독감도 예방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자, 무슨 내용이에요?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에 관련한다는 얘기죠. 인간의 건강에 관련하는 미생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나에서는 육지에서, 다에서는 바다에서, 라에서는 인간, 그리고 마지막은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문단, 당연히 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 먼저 알아야겠고 보기 내용, 자료 내용 이해해서 관련 있는 문단을 고르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지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자, 이것이 지구에서 한꺼번에 사라지면 뭐가? 미생물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육지와 바다의 모든 생물은 물론 인간까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뭐를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력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낱말 뜻을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바다의 이것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달라진다. 이것, 밀물과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합니다. 이 조류가 새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가 다르죠. 바다의 조류란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자, 이곳은 범죄 집단의 몸을 숨기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몸을 숨기는 곳, 은신처라고 합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을 뭐라 하지요? 우리 살펴봤죠? 미생물입니다. 공기처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한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어휘력 문제인데요. 자, 침식 무슨 뜻일까요? 침식됐어요. 빗물, 강물, 빙하, 바람 등이 땅이나 암석 따위를 차츰차츰 깎아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니은으로 이으면 되고요. 백화라고 하는 것, 산호가 백화된다라는 내용이 지문에 나왔었는데 식물이 마그네슘이나 철 따위의 원소 결핍으로 엽록소가 부족하여 노란빛이나 붉은빛으로 되는 일을 말하고요. 개체구는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한 종의 생물 개체의 집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어들이 좀 어렵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아마 만날 기회는 다들 있을 거예요. 자, 빈칸에 알맞은 낱말 보기에서 찾아보자. 장내, 자취, 해충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빈칸이 전혀 없어서 안심해도 된다. 인간의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통틀어 이루는 말 뭐라고 하죠? 해를 끼치는 벌레. 해서 해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분이 남긴 위대한 이것,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를 자취라고 하죠. 자취는 후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자, 요구르트는 이것에 있는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좋은 세균의 증식을 돕는다. 창자의 안을 장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는 장내에 있는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좋은 세균의 증식을 돕는다와 같이 씁니다. 자, 어휘력과 함께 오늘 살펴본 내용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